여자 주제에 운전대는 잡아도 주먹은 못 쓰겠지? 그 한마디가 밤을 찢었습니다. 조용한 택시 안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30초. 비상 버튼도 경찰 호출도 없던 그 시간. 오직 방향 감각과 청각만으로 그녀는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과거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던 707 특임대 특수작전 요원, 인간병기였다는 사실을요. 대체 이 조용한 중년 여성 택시 기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도망친 과거는 어디로 이어졌고 그 밤 산속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골목길,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거리에서 하얀색 소나타 택시 한 대가 조용히 미터기 소리를 울리며 달리고 있었죠. 운전석에 앉은 장하윤은 48살,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여느 중년 여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작은 흉터들이 평범하지 않은 과거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세워주세요. 뒷좌석에 앉은 취객이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하윤은 말없이 차를 세우고 요금을 받았습니다. 5,800원. 취객이 10,000원을 건네며 거스름 도는 팁이라고 했지만 하윤은 정확히 거슬러줬어요. 그런 게 그녀의 원칙이었거든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택시를 몬 지 3년째.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구역을 돌며 손님들을 태우는 일상이었죠. 이전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후 시작한 이 일이 지금은 그녀의 전부였어요. 아니, 전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성기에서 배차 요청이 들려왔어요. 구의역 이마트 앞에서 손님 대기 중입니다. 하윤은 간단히 응답하고 핸들을 돌렸어요. 밤늦은 시간이지만 구의역 주변은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야식을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2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 큰 편의 마른 체형,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하윤은 그를 알고 있었어요. 성민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한 달 전부터 몇 번 태운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성민이 뒷좌석에 앉으며 인사했어요. 하윤은 백미러로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암사동 롯데캐슬 앞까지요. 차가 출발하자 성민이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 매일 밤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무섭지 않아요? 요즘 뉴스 보니까 택시 기사들한테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던데요. 하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서워할 시간이 어딨어요. 운전만 잘하면 되죠. 성민은 하윤의 차분한 대답에 조금 놀란 듯 했어요. 그래도 여자분이시잖아요. 혹시 위험한 상황 같은 거 겪어보신 적 없어요? 하윤은 앞을 바라보며 운전대를 꽉 잡았어요. 위험한 상황이라. 그녀에게는 인생 자체가 위험한 상황의 연속이었죠. 별일 없어요. 하윤의 대답은 짧았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죠. 성민도 그걸 알아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암사동에 도착해서 성민을 내려준 후 하윤은 잠시 차를 세우고 담배 한 대를 꺼냈어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대 초반
그녀는 707 특임대에서 복무했어요. 특수작전에 투입되어 온갖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이었죠. 그때의 장하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총을 들고 적을 제거하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살아가던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어요.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 한 명이 그녀 눈앞에서 폭사했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했어요. 귀청이 터질 듯한 폭음, 사방으로 튀는 파편들, 그리고 동료의 마지막 비명소리까지. 그 일 이후 하윤은 전역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었거든요. 이름도 바꾸고 모든 인연을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고 그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과거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꿈속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소리, 그리고 죽어간 동료의 마지막 표정. 하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아가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의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성기에서 다시 배차 요청이 들려왔어요. 하윤은 담배를 다시 담배갑에 넣고 시동을 걸었어요. 오늘 밤도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조용히, 평범하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새벽 3시, 하윤의 택시는 잠실 롯데월드 앞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빗방울이 앞유리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죠. 무성기에서 배차 요청이 들려왔어요. 롯데월드 정문 앞에서 손님 셋 대기 중입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정문 쪽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3명의 남성이 보였습니다. 모두 두툼한 잠바를 입고 있었고 연령대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조금 이상한 건 이 시간에 롯데월드에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미 운영이 끝난 지 오래된 시간이었거든요. 하윤은 차를 천천히 앞으로 움직여 그들 앞에 세웠어요. 세 남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앞좌석에 1명, 뒷좌석에 2명이 앉았어요. 차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목적지는 어디로 해드릴까요? 하윤이 물었어요. 앞좌석에 앉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적지는 그냥 달리는 대로요. 아줌마, 천천히 가세요.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택시를 타면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윤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슬쩍 바라봤어요. 두 남자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계속 어딘가를 더듬거리는 것도 보였어요. 본능적으로 위험함을 느꼈지만 하윤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럼 일단 한강 쪽으로 가볼까요? 하윤이 제안했어요.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죠, 좋아요. 한강 드라이브 코스로 가요. 아줌마, 혹시 외롭지 않아요? 이 밤에 혼자 운전하면서 말이에요.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의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빨리 이들을 내려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 남자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앞좌석 남자가 물었어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곤란해요. 하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죄송해요. 남자는 사과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뒷좌석에서 또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랑 커피 한 잔 어때요? 야식도 먹고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운행 중이라서요. 하윤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새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손을 뻗으며 하윤의 어깨를 건드렸어요. 아줌마,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세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 순간 하윤의 몸이 반사적으로 긴장했어요. 어깨에 닿은 남자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하던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손 치워주세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경고의 기색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아, 왜 그래요? 우리 친해지자는 건데. 하윤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다시 바라봤어요. 새 남자의 눈빛이 점점 더 음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취객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차가 한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앞좌석 남자가 말했어요. 아줌마, 저기 산 쪽으로 가봐요. 경치 좋은 데로 말이에요. 하윤은 망설였어요. 산 쪽은 CCTV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결국 하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산 중턱으로 차를 몰았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차창 밖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공터였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죠. 여기서 멈춰요. 앞좌석 남자가 말했어요. 하윤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러자 새 남자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우리랑 한잔하시죠? 이 밤에 혼자 운전 외롭잖아요. 하윤은 조용히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어요. 음흉한 웃음과 함께 위험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죄송하지만 전 업무 시간이라서요. 하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새 남자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대화는 필요 없었던 거죠. 진짜 목적을 드러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둠이 깔린 산 중턱 공터에서는 빗소리와 새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어요.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비추는 택시 안,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아 있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남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아줌마, 이제 그만 내려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죠? 그가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어요. 하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하윤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윤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순간적으로 비틀었어요. 크악! 남자의 비명이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깜짝 놀라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하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뒤에서 하윤의 목을 조르려고 했을 때 하윤은 몸을 낮추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찔렀어요. 남자가 숨을 못 쉬며 뒤로 물러나는 사이 하윤은 돌아서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하윤은 그의 주먹을 피하며 동시에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이용해 그를 차문에 세게 박았어요. 쿵!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진 첫 번째 남자가 아직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윤은 그에게 다가가서 목 뒤의 혈자리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기절했어요. 모든 일이 단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하윤은 땀에 젖은 손으로 핸들을 다시 잡았어요. 가슴이 격하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쓰러진 새 남자를 바라보며 하윤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거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예전과 달리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윤은 차에서 내려 새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모두 살아 있었지만 당분간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지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남자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갑을 주워들고 안을 확인해 보니 신분증이 있었어요. 박윤철, 서울 동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하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경찰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성과 이름이었어요. 박윤철. 하윤은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기 중에 박윤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 같고 나이도 비슷한 걸 보니 형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윤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기절한 사람 셋이 있어요. 응급실로 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하윤은 계속 그 지갑을 바라봤어요. 왜 경찰이 이런 짓을 했을까? 뭔가 이상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새 남자를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하윤은 경찰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신고했어요. 경찰은 별다른 의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하윤의 설명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하윤은 그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박윤기를 검색해 봤어요. 그는 10년 전 작전 중 순직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윤과 함께 마지막 작전에 참여했던 동료 중 한 명이었어요. 윤기 오빠의 동생이 경찰이 되었구나. 하윤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하윤은 내일 경찰서에 지갑을 돌려주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예전의 장하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냉정하고 강인했던 특전사 시절의 모습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택시 기사로만 살 수는 없겠구나. 하윤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윤은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택시를 운전하는 대신 동부경찰서에 가야 했거든요. 박윤철의 지갑을 돌려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오후 하윤은 동부경찰서 앞에 서 있었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박윤철의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젯밤에 주운 지갑을 돌려주러 왔어요. 박윤철 형사님 것 같은데요. 하윤이 지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지갑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박 형사님 거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내선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민원실로 내려왔어요. 박윤철 형사입니다. 지갑을 주워주셨다고 하는데요. 박윤철은 30대 초반의 키 큰 남자였어요. 어젯밤 하윤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멀쩡한 경찰관의 모습이었어요. 어젯밤 택시에서 떨어뜨리신 것 같더라고요. 하윤이 지갑을 건네며 말했어요. 박윤철은 지갑을 받아들며 하윤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윤철이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뒤에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형사, 누구시죠? 돌아보니 60대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윤철이 대답했어요. 강 과장님, 지갑을 주워주신 분이에요. 강 과장이 하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장하윤 아닙니까? 하윤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경찰서에 있다는 게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를 군 정보사에서 707 특임대와 협업했던 강민수입니다. 기억나시죠? 강 과장의 말에 하윤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강민수, 특임대 작전 때 정보 지원을 해주던 정보장교였습니다. 강민수 대위님,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강 과장이에요. 저녁 후에 경찰이 됐습니다. 강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형사, 잠깐 자리 좀 비워줄래? 강 과장이 박윤철에게 말했어요. 박윤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강 과장은 하윤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따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강 과장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망설였지만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니 강력범죄수사대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강 과장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면에는 각종 수사 자료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 과장이 문을 닫고 하윤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어젯밤 일 알고 있어요. 강 과장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하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박윤철과 그 일행들이 당신을 괴롭혔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왜 경찰이 그런 짓을? 그 자들은 단순 취객이 아니야. 강 과장이 하윤의 말을 끊었어요. 강 과장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최근 석 달 동안 여성 실종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모두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탄 후 사라진 케이스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보였어요. 이 사건들과 어제 밤일이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하윤이 물었어요. 박윤철은 이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강 과장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마지막 피해자인 김소영 씨예요. 26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다가 퇴근길에 사라졌습니다. 하윤은 그 사진을 보며 어제 만난 성민을 떠올렸어요. 박윤철과 그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노리고 있어요. 택시를 이용해서 외진 곳으로 데려간 다음 강 과장이 말을 멈췄어요. 뒤의 내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내가 우연히 그들의 계획을 망쳐놨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당신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요. 강 과장의 말에 하윤은 긴장했습니다. 박윤철의 형이 박윤기 맞죠? 707에서 함께 복무했던 강 과장이 물었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 작전에서 순직했는데 박윤철이 형의 죽음을 당신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박윤기의 죽음은 작전 중 일어난 불가피한 사고였는데 왜 자신을 탓하는 걸까요? 무슨 뜻인가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박윤철이 당신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 과장이 하윤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하윤 씨, 이 사건에 협조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그들이 노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제압할 능력도 있고요. 하윤은 고민에 빠졌어요.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다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하윤이 대답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이 다음 행동을 언제 취할지 모르거든요. 강 과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하윤은 경찰서를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과거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박윤철과 그 일당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 하윤은 강 과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다시 동부경찰서를 찾아 강 과장을 만났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강 과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는 아니에요. 비공식 협조 요원으로 활동해 주셔야 합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표면으로 드러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 과장이 작전 계획을 설명했어요. 박윤철 일당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릴 때 하윤 씨가 미끼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하윤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택시를 운행했어요. 박윤철 일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하윤은 구의역 근처에서 성민을 태웠어요. 아줌마, 오늘은 좀 늦네요? 성민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이 좀 많아서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여성들 실종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던데 무섭지 않아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되죠. 하윤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성민이 걱정되었어요. 암사동에 성민을 내려준 후 하윤은 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들도 신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늦게 하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윤 누나. 성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민아? 왜 이 번호로? 누나, 도와주세요. 지금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하윤은 즉시 성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성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윤은 곧바로 강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성민이라는 청년이 납치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태우던 손님인데. 뭐라고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의역 근처에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강 과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윤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성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윤은 성민이 다니는 편의점으로 갔어요. 하지만 편의점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사장에게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처를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던 중 골목 한쪽에서 성민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휴대폰 화면이 깨져 있었고 주변에는 싸운 흔적이 보였어요. 하윤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때 강 과장이 도착했어요. 여기서 뭘 찾았어요? 성민이의 휴대폰이에요. 분명 여기서 납치당한 것 같아요. 강 과장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들은 인근 상가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성민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들이 그를 끌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분명 박윤철이었습니다. 저 차량 번호를 추적해 보겠어요. 강 과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너무 뻔하게 CCTV에 찍힌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강 과장이 결과를 알려줬어요. 차량이 인천 쪽 패창고 단지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어요. 지금 가봐야 해요. 하윤이 서둘러 말했어요. 위험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성민이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하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강 과장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원팀과 함께 가겠어요. 패창고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버려진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 과장의 지원팀이 주변을 수색하는 동안 하윤은 직감적으로 한 창고를 향해 갔어요. 창고 안에서 성민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성민아. 하윤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성민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하윤이 성민을 깨우려 할 때 갑자기 창고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켜졌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윤은 그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반갑다, 하윤. 화면 속 남자가 말했어요. 카림. 하윤이 10년 전 작전에서 죽인 줄 알았던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넌 죽었잖아. 내가 직접 확인했어.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죽었다고? 하하. 카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넌 정말 순진하구나. 그때 그 폭발은 내가 미리 준비한 거였어.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말이야. 하윤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하고 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 차례야, 하윤. 카림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윤은 뒤늦게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림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창고 안이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하윤은 성민을 깨우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총성이 들려왔어요. 강 과장의 지원팀이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일어나. 하윤이 성민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소리쳤어요. 성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나, 여기가 어디예요?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나가야 해. 하윤은 성민의 결박을 풀고 그를 부축해서 창고 뒤쪽 출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몇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윤은 성민을 벽 쪽으로 밀어내고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았고 성민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신호하면 뛰어. 하윤이 작게 속삭였어요. 그때 강 과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총상을 입었는지 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윤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강 과장님 괜찮아요?
지원팀이 모두 당했어요. 우리만 살아남았어요. 강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이 모든 게 함정이었어요. 하유는 강 과장의 말에 의문을 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강 과장님,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하유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강 과장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강 과장님, 혹시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카림이 살아있다는 것도, 박윤철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혹시 강 과장님이 카림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강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윤 씨, 지금 뭘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 그 작전, 정말 실패한 작전이었나요? 아니면 애초에 계획된 거였나요? 그때 성민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누나, 조심해요. 강 과장이 뒤에서 권총을 꺼내 하윤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정말 눈치가 빠르네요. 강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하윤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죠? 틀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죠. 강 과장이 총을 든 채로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그 작전을 기억하세요? 707 특임대가 수행했던 마지막 작전 말이에요. 물론 기억해요.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었죠. 그게 아니었어요. 강 과장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 작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불법 민간인 납치 작전이었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질로 팔아넘기는 거였어요. 하유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당신들이 상대한 건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어요. 테러리스트로 위장시킨 거죠. 그럴 리 없어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 과장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윤기를 비롯한 당신의 팀원들이 진실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제거해야 했죠. 설마 그 폭발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아낸 팀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한 거였죠. 당신만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거죠. 동료들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돈이에요, 하윤 씨. 인신매매는 생각보다 큰 돈이 되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은 더욱 비싸게 팔려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도. 맞아요. 당신도 상품 중 하나였어요. 하윤 씨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지만 말이에요. 하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과거가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후회되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강 과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하윤이 재빠르게 몸을 낮추며 달려들었어요. 총소리가 울리며 총알이 하윤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내자. 하윤이 강 과장의 손목을 비틀며 총을 빼앗았어요. 강 과장이 바닥에 쓰러지며 말했어요. 죽여봐야 소용없어요. 조직은 이미 너무 커졌거든요. 그럼 하나씩 다 찾아서 끝장내겠어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거든요. 과거의 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의 피해자들은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성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하윤은 진짜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분명해졌거든요. 강 과장을 제압한 후 하윤은 그의 휴대폰을 뒤져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메시지 기록을 보니 오늘 밤 인천 송도 폐선창에서 대규모 거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납치된 여성들을 해외로 빼돌리는 마지막 단계였어요. 성민아, 경찰서에 가서 이 모든 걸 신고해. 하윤이 강 과장의 휴대폰을 성민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누나는 어디 가려고요? 끝내러 가야 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 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경찰이 오면 늦어. 그들이 도망칠 거야. 하윤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하윤은 강 과장의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어요. 송도 폐선창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면서 하윤은 10년 전 마지막 작전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폐선창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과 녹슨 컨테이너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차를 멀리 세우고 도보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선창 한쪽에 불빛이 보였어요. 여러 대의 차량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컨테이너 하나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여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내일 아침 배가 출항한다. 카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 모든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주변을 살펴보며 진입 경로를 분석했어요. 적이 대략 10명 정도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어요. 707에서 배운 야간 침투 기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먼저 외곽에 있는 감시병부터 제거하기로 했어요. 하윤은 그림자를 이용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감시병은 담배를 피우며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윤이 뒤에서 접근해 목을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두 번째 감시병은 조금 더 까다로웠어요.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하윤은 작은 돌을 던져 주위를 딴 곳으로 돌린 다음 제압했습니다. 소음 없이 2명을 처리하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이제 본격적인 침투였어요. 하윤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위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갇힌 여성들이 대략 8명 정도 보였어요. 모두 어린 나이였고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카림과 그의 부하들이 선창 중앙에 모여 있었어요.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크레인에서 내려와 컨테이너 쪽으로 우회했어요. 너희들 경계를 더 철저히 해. 오늘 밤은 특히 조심해야 해. 카림이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하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컨테이너 뒤쪽으로 돌아가 갇힌 여성들에게 접근했어요. 조용히 해요. 구하러 왔어요. 여성들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제가 신호하면 모두 저쪽 출구로 뛰어요. 하지만 탈출시키기 전에 카림부터 처리해야 했어요. 그가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테니까요. 하윤은 여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카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윤, 나와라. 어차피 숨을 곳은 없어. 카림의 목소리가 선창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하윤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카림의 부하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어요. 10년 만이네, 하윤.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카림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죽여주겠어. 하윤이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너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하겠다고? 총격전이 시작됐어요. 하윤은 컨테이너와 크레인을 이용해 몸을 숨기며 하나씩 적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진짜 전투였어요. 부하셋을 처리한 후 마침내 카림과 1대1 대결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폭탄으로 도망칠 수 없어? 하윤이 말했어요. 도망? 누가 도망간다고 했어? 카림이 칼을 뽑으며 달려들었습니다. 10분간의 치열한 격투 끝에 하윤이 승리했어요. 카림이 바닥에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죽여도 조직은 끝나지 않아. 그럼 하나씩 다 찾아서 끝장내겠어. 새벽 6시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하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갇혀있던 여성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카림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하윤은 의식을 잃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누군가를 지켰구나. 사흘 후 하윤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어요. 어깨와 옆구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누나 깨어나셨어요. 성민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반가워하며 소리쳤어요. 성민아, 넌 괜찮아? 하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누나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하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간 후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뉴스에 안 나왔어요. 뭐가? 누나가 한 일 말이에요. 경찰에서는 정보 요원들의 성과라고만 발표했어요. 하윤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장하윤 씨죠? 경찰청 수사기획과 김 부장입니다. 그는 공문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공로 인정서와 함께 심리치유 프로그램 안내서가 들어있어요.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공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하윤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만 협조하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럼 회복하시면 연락드리겠어요. 김 부장이 나간 후 성민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누나, 원래 무슨 일 하셨던 거예요? 평범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죠? 하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에 좀 특별한 일을 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강하셨구나. 저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쳤을 텐데. 무서웠어, 성민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 하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하윤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자신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더 이상 도망치려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택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윤 씨, 언제부터 복귀 가능하세요? 다음 주부터 나갈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손님들이 하윤 씨를 많이 찾더라고요. 하윤이 택시 운전을 재개한 건 퇴원 후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핸들을 잡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의미가 있는 일 같았어요. 첫 번째 손님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강남역까지 가주세요. 네, 안전벨트 착용 부탁드려요. 목적지까지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하윤의 인사가 예전보다 따뜻해졌어요. 아, 네. 그런데 기사님 목소리가 참 안정감 있네요. 남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대화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윤은 더욱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밤이 무서웠고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웠지만 이제는 달랐거든요.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는 밤이 아니었어요. 구의역 근처에서 성민을 태웠어요. 누나, 오늘 첫 운행이죠? 응, 오랜만이니까 좀 어색하네. 누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성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하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누나는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암사동에 성민을 내려준 후 하윤은 잠시 차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별들이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따뜻해 보였어요. 새벽 2시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무성기에서 긴급배차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여성 혼자 탑승, 위험 상황 의심됩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주저없이 응답했어요. 지금 갑니다. 하윤이 핸들을 돌리며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는 밤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차 문을 열며 하윤이 말했어요. 안전벨트 착용 부탁드려요. 목적지까지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윤의 새로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밤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정말로 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택시 안에서 울려 퍼지는 미터기 소리와 함께 하윤의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속에서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조종사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